아까 컴플렉스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림자가 나의 벗이 될 것인가, 그림자가 나의 적이 될 것인가는 내가 결정하기 나름이다. 내가 나의 그림자에 대해서 자꾸 부끄러워하고 나의 그림자에 대해서 두려워한다면 나는 그림자의 적이 돼버린다. 그림자도 내 마음속에 나의 부분적인 하나의 그 심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림자나 컴플렉스는 나의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더 보듬어줘야 되고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소중하게 다루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셀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의식에 있는 에고가 그 셀프의 그 위대한 사람, 그 위대한 부분을 잘 통찰해 가면서 현실화시켜는 것이 개성화의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했듯이 우리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을 때 셀프가 동요합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콩집 팥쥐에서 그 팥쥐 엄마가 팥쥐를 데리고 잔치집에 가면서 콩쥐한테 뭐 엄청난 콩을 갖다 놓고 이거 다 까고 너희 잔치집에 와라 라고 하고 가지 않습니까? 이럴 때 콩쥐한테 콩쥐의 셀프가 동요합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사람이 이 콩쥐의 마음속에 있는 그 셀프가 움직여주죠. 움직여줄 때 이 에고가, 콩쥐의 에고가 내가 이 많은 콩을 그냥 자포자기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 콩을 한 콩이라도 까자 라고 하는 것은 에고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고가 콩깍지 하나를 까기 시작을 할 때 셀프가 움직이면서 굉장히 많은 참새떼가 날라와가지고 콩깍을 다 까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을 때 내가 그냥 자포자기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에고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하는 거. 우리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에고는 어떤 욕망이나 욕심, 내가 어떤 계획을 해가지고 의도적으로 이거는 성공해야 돼. 이건 이렇게 해서 나는 이것을 아주 멋지게 해야 돼. 라는 것을 계획할 필요가 전혀 없다.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나한테 다가오는 것에 있어서 에고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가지고 바라보고 거기에 순응해 갈 때 셀프가 동요한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 셀프가 저기 참새떼가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에고가 생각지도 못한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둘 때가 가끔 있어요. 우리가 저는 아직 덜 나이가 먹었지만 여기에 굉장히 그 연장자이신 선생님들이 많이 계신데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곳곳에서 나도 감지하지 못했던 것들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도움이 오고 나도 모르게 예기치 않은 성공을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나의 에고가 성실하게 나의 움직임에 대해서 귀 기울이고 가는 것에 셀프가 통해서 그 부분을 받쳐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콩쥐가 또 그 일을 했을 때 팥쥐 엄마가 빈 독에다가 너 물을 여기다 다 부어오고 다 물 길어다가 해고 나서 잔치집에 와라 라고 하고 또 떠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콩쥐가 했던 콩쥐의 에고는 뭐를 했냐면 그 다 빈 독인 거 알면서 자기는 그 우물에 가가지고 물을 길어서 동이에 이고 와서 물을 부은 것입니다. 그것은 내 의식의 에고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딱 보니까 물을 100번 갖다 부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니까 간두자. 내 인생에 온 여러 가지의 사건들이나 내 인생에 온 여러 가지 것들에 내가 묵묵히 물동에 물을 붓고 갖다 부으면 옆에서 보는 두꺼비가 엉금엉금 겨워가지고 그 빈 독을 기워주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내 속에 있는 그 셀프의 움직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우리의 에고는 내가 이거 착착착착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는 다가오는 것에 계속 자연의 순리에 순응하면서 내가 뿌리를 이렇게 내리다가 돌이 여기 있으면 이쪽으로 내리고 또 여기서 나의 방해꾼이 있으면 또 내가 이쪽으로 내리면서 순응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셀프의 움직임이 온다. 이것이 바로 내 무의식 속에 있는 그 셀프, 특히 여기 가장 중요한 그 중해, 그 셀프가 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에고와 이 셀프는 너무너무 만나고 싶어 하거든요. 셀프가 굉장히 움직임이 있을 때 에고가 이것을
그 주파수, 라디오의 주파수를 딱 맞추려고 무척 노력을 해요, 이 에고는. 그런데 이 에고가 셀프한테 가는 것을 막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요 그림에 보시면, 애니무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림자는 좀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보통 분들은 이 그림자는 많이 통과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자기의 그림자에 대해서도 통찰을 하게 되면 인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애니마와 애니무스는 뭔가, 융이 말하는 그 애니마는 뭐냐 하면 남성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의 여성성입니다. 우리가 볼 때 여기 남자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남자 선생님들 마음속에는 여성성이 있다. 또 여기 여자 선생님들이 많이 계신데 여자 선생님들의 마음속에는 남성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인간이 굉장히 온전한 인간이 된다는 것은 한 여성과 한 남성이 결혼한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이 자기 속에 있는, 내가 남자라면 내 속에 있는 여성성과 얼마나 잘 통합한 사람이냐, 이 사람이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고 성인이라는 것입니다. 한 여성이 자기 속에 있는 남성성과 잘 통합하는 사람, 이 부분이 굉장히 그 사람이 자연스러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통 내담자들하고 상담을 할 때 찾아오는 내담자의 문제가 대개 여기에 있습니다. 아마 상담을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경험하셨으리라 믿지만, 보통 중년기 여성들이 찾아왔을 때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내가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아기 때부터 아버지와의 신뢰가 깨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여성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의 남성성과 통합을 잘 못하게 되면 정신병리적인 현상이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한 남성이 자기 속에 있는 여성성과 잘 통합을 못해도 정신병리적인 부분이 드러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누구나 다, 아까도 컴플렉스나 그림자를 가지고 있듯이 우리는 누구나 다 정신병리적인 부분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아주 좋은 마인드이실 겁니다. 그래서 우선 애니머, 마음속의 여성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내적인 이미지, 내 마음속에 있는 남성 마음속에 있는 내적인 이미지가 여성성이다. 남성은 마음속에 그 여성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뭐냐 하면 기분, 무드나 그 육감적인 예감 같은 거, 그 다음에 감수성, 그리고 그 자연을 바라볼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린다면, 우리가 이렇게 남성을 이렇게 보면 남성 하면 힘이 상징이 되고 굉장히 무뚝뚝하고, 그 다음에 성격이 이렇게 구체적이지 않고 이러한 분들이 많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남성의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아버지나 그 남성의 마음속은 여자보다 더 부드러워요. 굉장히 세심한 배려가 있습니다. 그 남성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무뚝뚝하고 말을 막 하고 어떤 때는 이렇게 별 저거 없는 것 같아도, 이렇게 그 남성이 가지고 있는 애니모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여성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성은 누구한테 많이 좋은 여성성을 받냐 하면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서 3살 정도 때 자기 엄마한테 어떠한 질적인 신뢰 관계를 좋은 양질의 애니머상을 받았느냐. 그 남자아이는 일생의 80%는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자기 엄마가 굉장히 좋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애니머상은 학벌이나 지위나 어떤 명성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의 심리적인 양질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엄마가 정말 굉장히 무식하다고 해서 그 남자아이의 애니머상이 부정적이냐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질이 좋은 애니머를 받은 남성은
자라면서 굉장히 그 좋은 부분을 안고 들어간다. 그런데 그 애니머상은 꼭 3살 정도의 엄마한테만 있느냐? 그렇지 않고 융이 말할 때 한 남성 속에 있는 애니머는 평생을 걸쳐서 성숙한다. 발전한다. 그래서 한 남성이 아기 때는 어머니로부터 좋은 여성성을 못 받았다. 그랬을 때 사춘기 때 좋은 상담 선생님을 만난다든지 좋은 교사를 만난다든지 이러면서 상당히 그 좋은 애니머가 이렇게 구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을 해서 좋은 여성을 맞이했다든지 이랬을 때 또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 남성의 애니머의 그 부분에 이제 부정적으로 좋지 않은 애니머상을 받은 남성은 어떠냐. 여기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좋지 않은 그 관계의 질이 좋지 않았다든지, 그 엄마가 어렸을 때 가출을 했다든지, 엄마가 어렸을 때 자기를 몹시 때렸다든지, 그 학대를 했다든지 이러한 부분에 굉장히 부정적인 애니머상을 갖고 있죠. 이런 남성은 커가면서 계속 성인이 되면서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놈이다. 그러면서 세상은 나를 포기했다. 나도 세상을 포기했다. 그러면서 자아 존중감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애니머상이 굉장히 탄탄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히 부정적이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좋지 않은 부정적인 애니머상을 가졌을 때 자살까지 할 우려도 있다. 여기서 이제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긍정적인 애니머상을 가진 남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 그런 거 있죠. 왜 첫눈에 반한다든지, 왜 뭐 이렇게 여러 여성이 쭉 있는데 왜 하필이면 뭐 더 예쁘지도 않은데 왜 나는 뭐 A, B, C, D의 여성이 있으면 나는 저 B라는 여성이 왜 내 마음에 들까? 이거는 그 여성의 뭐 아름다움이라기보다는 남성인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속에 있는 애니머가 동요를 했기 때문에 그 여성을 보고 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보통 교제 시기를 갖지 않고 이렇게 반해가지고 막 금방 뭐 몇 개월 만에 결혼하게 되면 금방 이혼을 하는 사례가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내 속에 있는 애니머상이 동요했지 실상으로 그 여성이 내가 생각했던 그 여성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교제 시기를 많이 갖고 있으면 계속해서 서로 그 속에 있는 내 속에 있는 애니머상이 아니라는 걸 알고 서로 긍정해가고 부정해가고 이러면서 서로 조율을 해가면서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이혼율이 적지만 처음부터 그 상대방의 여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애니머상이 동한 것을 모르고 그냥 계속해서 뭐 결혼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실패할 우려가 많다. 우리가 긍정적인 여성은 어떤 부분에 좋은 여성성을 엄마로부터나 누구로부터 잘 받은 사람은 성격이 굉장히 원만하다. 그리고 서글서글하고 웬만한 부분에 있어서는 잘 통합해 간다. 왜냐하면 그 에고가 셀프로 가는 데에 운이기 때문에 우리가 에고가 셀프로 다가가는 데에 안내자가 누구냐 하면 내 속에 있는 남성성, 또 남자 선생님들 속에 있는 여성성이 이렇게 안내를 해가거든요. 근데 부정적인 여성성을 가진 사람은 차단을 하겠죠. 그러니까 항상 불안하고 뭐 나 자신에 대해서 잘 어렵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자포자기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입니다. 그 융이 말할 때 애니머는 4단계이다. 처음에 남자 아기가 태어나서 엄마로부터 6세 정도까지는 자기의 의식이 잘 싹트지 않는다. 그러다가 9세 정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9세로 발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나이를 9세로 본다. 이때 이제 처음에 이제 사춘기가 들었으면서 처음으로 남자아이가 여자가 눈에 띕니다. 여자도 남자가 눈에 띄기 시작을 하죠. 뭐 그 전에는 그냥 니나 내나 그러면서 막 어렸을 때 같이 놀아요. 물론 요새는 굉장히 조숙해서 빨라졌지만 그렇지만 저 사람이 나하고 다르다 라는 것을 깨닫는 시기는 거의 사춘기에 들어서서 그렇거든요.
이때는 제가 우리 상담소에 머슴애들만 한 140명 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아동학대 때문에 이제 여자아이들 한 20명이 들어와 있는데, 제가 한 2년 전만 해도 여자아이들은 올해부터 처음 시작을 했고, 남자아이들은 계속 이제 아이들을 계속 접했는데, 제가 15세, 16세의 아이들을, 이런 아이들이 치마만 입으면 여자로 보이는 거예요. 여드름이 자기가 콩콩콩콩 베길 때. 이게 바로 여성의 처음에 볼 땐 성으로 봅니다. 이브. 아담과 이브. 그래서 여자로 보다가 조금 이제 사춘기 끝나고 18, 19, 20살 되면 예쁜 여자를 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여자. 그다가 날씬하고 예쁜 여자.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파우스트의 헬레네 같은 여자. 그래서 되게 20살, 19, 20살, 21살 요러한 청소년에서 좀 넘어서는 애들은 예쁜 여자 아니면은 창피해요. 그래서 여자친구도 예쁜 여자가 있어야 아주 자신감 있게 같이 거리를 걷죠. 그러다가 이제 이게 발전을 합니다. 23살, 24살, 25살 이렇게 결혼할 즈음에 되면서 어떤 여성으로 발전하냐면 여성성이 처녀, 동정녀, 마리아. 그래서 조금 헌신적인 여자를 생각합니다. 네, 이제 결혼을 해야 되니까 예쁜 여자보다는 뭔가 자기 엄마랑 닮은, 그러면서도 좀 자기를 위해서 좀 헌신할 여자.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한 곳에 둘 여자. 이런 여자가 이제 여성성이 발전하는 거죠. 좋은 여성성 애니머의 역할은 여기에서도 나왔지만 내적 세계로 향하는 안내자이다. 그래서 좋은 여성성 애니머를 가지고 있는 부분을 에고가 감지를 해가지고 잘 발휘를 시키면 우리가 볼 때 우리 세계에서 가장 솜씨가 좋은 요리사, 무용수, 소설가, 이렇게 아주 섬세한 조각을 하는 조각가, 미술가, 이런 분들이 전부 남성이 많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은 그 남성이 가지고 있는 에고가 자기 속에 있는 아주 좋은 여성성을 잘 발휘시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초반에 유아기라든지 아동기 전반에 이것저것을 다 시켜보면서 적어도 이 아이가 내면에 가지고 있는 아주 가능성이 뭔가 이런 부분을 탐색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정말 행운, 자기가 아무리 좋은 무의식층의 셀프를 가지고 있고 애니멀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에고가 감지를 못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냥 미분화된 채 그냥 아무 발휘를 못하고 썩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남성들이 잘만 발휘됐으면 굉장히 괜찮은 사람으로, 아주 큰 사람으로 될 뻔한 사람들도 무수히 많죠. 왜냐하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에고가 가능성의 셀프를 잘 움직여줄 수만 있었다면, 그런데 감지 못했기 때문에 미분화된 채를 우리가 그냥 묻혀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여성 속에 있는 애니무스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애니무스는 여성에게 있어서의 무의식이 인격화한 것이 남성성 애니무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성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애니마라면 여성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애니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집안에서 어떤 큰일을 아버지가 많이 추진하시죠. 그렇지만 이 뒷면에 있어서 아버지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엄마가 작은 소리로 당신이 이거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이 결정이 많이 됩니다. 왜냐? 추진은 아버지가 하지만 마음속에 있는 애니무스가 동요되는 것은 엄마의 마음속에 있는 남성성입니다. 남성성은 뭐냐 하면 좋은 남성성은 판단, 그 다음에 힘, 에너지, 그리고 통찰력, 이런 것이 남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여성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남성성을 좋게 잘 발휘하는 사람은 판단력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많은 아버지를 뒤에서 움직여가는 것은 어머니가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좋지 않은 애니모스를 가지고 있는 여성성은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왜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해도 소리가 나린다고. 왜냐하면 그 여성 속에 가지고 있는 남성 속의 부정적인 부분이 동요할 때 그렇습니다. 굉장히 분노, 화, 미움, 질투 이런 것이 뭐냐 하면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남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아까도 앞에서 설명했듯이 여성이 가지고 있는 좋은 남성성은 누구한테 받느냐 하면 아버지한테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로부터 좋은 관계의 질을 갖고 많은 아주 그 헌신적인 사랑을 아버지로부터 받은 여자아이는 행운아입니다. 그 여자아이는 굉장히 원만하고 상당히 이렇게 서글서글하게 잘 큽니다. 그래서 어디 가도 자신감 있게 나서고 그리고 또 웬만한 거에 굴하지 않고 왜냐하면 자기 속의 남성성을 아버지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아버지가 꼭 사회적으로 학벌로 모든 것이 다 훌륭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버지가 그 딸아이한테 어떤 사랑을 줬느냐 어떤 관계의 질을 딸아이한테 형성했느냐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제가 그 상담소에서 오래 있으면서 그 아이들의 엄마라든지 여성들을 많이 만납니다. 거의 대부분의 여성들이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안 좋았습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 아빠를 계속 무서워했다든지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상당히 혼났다든지 아버지로부터 성학대를 받았다든지 아버지로부터 어떤 이렇게 내침을 받았다든지 이런 아이는 결혼하기 전에 아주 어렸을 때 빨리 상담을 해서 도와주지 않으면 결혼한 후에도 상당히 어렵게 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다 공감하시겠지만 인간의 내부에서 움직임의 그 병리적인 현상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작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우리가 저 사람 때문에 나는 이 환경 때문에 나는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는 것은 2차적인 것입니다. 어떤 한 여성에게 있어서 좋은 애니무스를 받았다면 그 애니무스를 받은 그 여성은 아주 양질의 애니무스를 받은 여성은 잘 큰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다면 어렸을 때 아빠로부터 거절당했으면 그 사람은 평생 불행하게 사느냐. 그것이 아니고 사춘기라든지 한참 커가면서 좋은 남자 선생님, 남자 상담원, 좋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날 때 남성이 발전한다. 애니무스가 발전한다. 그래서 결혼을 했을 때도 좋은 남성과 어떻게 결혼하게 됐다 하면 거기서 자꾸 인내롭게 참아주고 받아주고 할 때 이 사람의 남성성이 발전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통합해 갈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고 그냥 부정적인 애니무스로 남아있다. 이 사람은 상당히 분노에 차고 그 다음에 이 사람도 역시 삶에 있어서 자신감이 없고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나는 의미가 없는 사람이다. 나는 이 세상에 괜히 태어났다. 라고 항상 자포자기합니다. 그렇지만 좋은 애니무스를 타고난 사람은 받은 사람은 아주 용기가 있죠. 담대하고. 그래서 여성들이 아주 여성답지 않게 우리가 생각하는 여성과 다르게 일 처리를 제대로 해가면서 아주 탁탁탁탁 일을 진행해가고 자신감 있게 갈 경우에는 거의 아빠가 굉장히 사랑해준 그러한 그 여성들입니다. 아마 자세히 이거는 스터디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뭐 어떤 통계적으로 스터디는 해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상담을 해볼 때는 거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제가 여기다 초점을 많이 맞춥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음속의 남성, 애니무스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 아기가 태어났을 때 남자아이면 엄마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을 때 여자아이면 아빠가 무척 중요하다. 그래서 보통은 딸아이를 아빠가 사랑하고 남자아이를 엄마가 많이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럴 때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자아이한테는 좋은 엄마, 여자아이한테는 좋은 아빠가 무척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애니마가 4가지 단계가 있듯이 애니머스도 4가지의 발전 단계가 있다. 그래서 여자아이가 처음에 남자를 보면 왜 우리가 오빠 부대 많잖아요. 막 뭐 가수 막 이런 뭐 이렇게 춤추는 뭐 오빠 쫓아다니는. 왜냐면 그 또래 여자아이들한테는 정상입니다. 쟤네들이 뭐 정신이 있나 없나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실 텐데 자기 속에 있는 애니머스가 첫 단계입니다. 그래서 연예인, 뭐 운동 야구 선수 뭐 이런 사람들 이렇게 딱 이렇게 뜨는 사람들한테 막 동요합니다. 15, 16, 17세 정도의 여자아이들이 15, 16세가 가장 많을 겁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크면은 이제 2단계가 이렇게 주도적인 임무를 하는 사람. 이제 이를테면 이렇게 뭐 그 남성의 어떤 힘을 보유한 사람. 이런 사람으로 이렇게 달라집니다. 남성을 보는 눈이. 그리고 세 단계에는 어떤 뭐 목사님이나 뭐 신부님이나 뭐 교수라든지 이렇게 23, 24살 정도 되면은 이렇게 언변이 뛰어나고 좀 뭔가 이렇게 좀 그 연예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보다는 조금 지적인 것 같지만 좀 그런 사람들이 눈에 옵니다. 그게 한 24, 5, 6세 정도 될 때. 여성 속에 있는 남성성이 자라는 거죠. 그런데 더 이렇게 나이가 먹어가면서 많은 여성들은 속에 있는 남성성이 달라집니다. 남자를 바라볼 때 아주 상당히 그 종교적이고 그 마하트마 간디 같은 사람, 그리고 우리가 되게 기독교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또 불교 신자들은 석가모니, 뭐 이런 부분을, 그래서 성당이나 교회에 가면 여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남자들보다. 그거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애니머스의 4단계로 접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마음 심리적으로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의존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인간의 그 남성성의 이렇게 몇 단계를 쭉 봤더니 이렇게 믿을만 하지 않다.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속에 어떤 남성성의 4단계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성 속에 있는 애니마가 이렇게 4단계의 모나리자로 간다면 여성 속에 있는 애니머스의 4단계는 이렇게 종교적인 지도자 중에서도 뭐 이렇게 막 드러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속에서 이렇게 통찰할 때 이렇게 심적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에고가 셀프회로 갈 때 우리가 그 남성한테는 애니마가 부정적인 애니마가 이렇게 탁탁 막듯이 여성 속에도 부정적인 애니머스가 막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한 여성과 한 남성이 이렇게 문제가 많고 계속 자기 자신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그런다. 그러면 그 부분을 잘 보면서 상담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이 에고는 자기 셀프한테 가고 싶고 또 한 가지는 바깥 세상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이 의식의 이 에고는 2가지의 관심이 많아요. 하나는 셀프, 하나는 바깥 세상. 그런데 이 바깥 세상의 이 부분을 이 에고가 이 실체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뭐를 보냐면 요 외적 인격이라고 하면서 요거를 페르조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요 페르조나는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 말인데 가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적인 부분을 바라볼 때 멋있어 보이는 그것이 실제적으로 실체는 아니다. 요즘에 현대에 와서 계속 정신병이 많아진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동네에 한 분 정도뿐이 안 계셨던 것 같아요. 그때 그렇지만 우리들은 같이 놀았던 것 같아요. 그분하고 아저씨인데 조금 어떤 때는 정신이 나간 것 같고 어떤 때 정신이 돌아온 것 같았지만 우리가 꼬마들이 그 아저씨랑 우리들이 놀았거든요. 그래서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무슨 아저씨 그러면서 뭐 기철이 아저씨인가 그래요. 제 생각에. 그래서 그 아저씨가 어느 날 이렇게 우리들 노는데 들어오면 같이 끼워주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요새는 너무 많으니까 딱 나타나면 빨리 어디 뭐 병원 아니면 뭐 기도원 아니면 어디 빨리빨리 보내니 거리가 깨끗하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그리고 또 더 우리나라가 더 옛날일 때는 왜 정신병이 이렇게 없었나? 지금처럼 많지 않았나? 지금 너무 많은데. 왜냐하면 이 에고가 자기 셀프에 귀 기울일 때 정신병리적인 현상이 가장 많이 생깁니다. 가장 덜 생깁니다. 옛날은 조용하고, 그렇게 외적인 그 자극이 많지 않았습니다. 외적으로 고민거리도 많지 않았고, 외적으로 욕심낼 것도 많지 않았거든요. 웬만큼 살면은 그냥 내가 농사 짓고, 우리 아이가 건강하고 이러면 다 자족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삶을 많이 살았죠. 그러다 보니까 정신병이 거의 없었어요. 요새는 이게 너무 많으니까 에고가 여기에 정신 쓸 시간이 없어요. 다 일로 가 있지. 이게 굉장히 커졌어요. 이 페르소나가. 이 가면이. 페르소나는 그렇지만 이게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다. 에고는 이 페르소나를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 페르소나는 뭐와 같으냐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서울대학,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회사의 좋은 직,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데 취직해야 된다. 이건 나의 페르소나예요. 우리 둘째는, 첫째는 제대로 잘 갔어요. 둘째가 그렇게 못 갔기 때문에 항상 근심하는 거. 이거 페르소나예요. 페르소나는 뭐냐 하면, 에고가 셀프로 가서 아까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진지하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막는 것. 사회적으로 이 페르소나는 수단과 방법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데 규범, 삶을 살아가는 데 규칙, 삶을 살아가는 데 앉을 자리에 앉고 설 자리 서고 이런 거 전부 페르소나입니다. 그리고 학교를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거 다 페르소나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페르소나가 내 인생의 목표로 알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내 인생의 목표는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 가는 것이다. 내 인생의 목표는 우리 아들이 아주 인류 회사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게 인생의 목표로 될 때 문제가 커집니다. 내 인생의 목표는 에고가 셀프에 닿으면서 개성화의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자기의 그 본 모습을 가지고 잘 활성화시키고 자기의 그 무한한 창조력을 발휘하면서 에고가 자기 셀프의 무한한 것을 연결하면서 굉장히 깨끗하고 자신감 있고 씩씩하게 자라는 것이 나의 목표다 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나의 목표는 우리 아들이 페르소나 그 가면, 이게 다 목표인 걸로 생각하고 아이를 키울 때 우리는 상당히 불행해진다. 제가 사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구석구석에 예를 많이 못 드는데요. 제가 상담한 그 내담자들의 몇몇 분이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엘리트이고, 아주 대학 교수이고 잘 하는 사람이, 그런데 겪는 아내의 고충. 너무너무 그 사람 중심으로 아기 때부터 양육되었기 때문에 집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막 너무너무 그 긴장감이 돌고 힘들고, 그래서 나중에 이혼하게 되고 아이들하고 관계도 안 좋고. 왜냐하면 그 사람은 보호자의 양육자의 페르소나에 의해서 양성됐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에고와 셀프가 잘 연결돼서 개성화의 과정이 잘 돼야 된다는 것을 잃어버리는 거죠. 이러한 부분이 나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규범적인 것을 무시하고 이거 중요하지 않다, 이건 가면이다, 에고는 그냥 셀프에만 집중하면 된다라도 정신병리에 걸리기가 쉽다. 정신병 환자들이 계속 힘들어하는 게 자기 속에 빠져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정신분열이라든지 대인관계 공포라든지, 저 사람이 나를 쳐다보는데 이상한 눈빛으로 봤어,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해, 이게 전부 자기 자신의 속에 들어가가지고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페르소나를. 그래서 우리는 목표로 삼을 때 페르소나를 구별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보시면 페르조나는 그 고대 그리스 연극에서 배우들이 쓰던 가면을 말한다. 그러나 탈이 탈을 쓴 사람의 개성이 아닌 것과 같이 페르조나라 하면 진상이 아니라 가상이다. 페르조나는 집단 정신의 한 단면이다. 그래서 흔히 개성이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이거는 마스크이다. 우리 사회가 걸고 있는 서울대학이라든지 사회가 걸고 있는 명성이라든지 사회가 걸고 있는 사회 자체가 사회라는 집단이 갖고 있는 하나의 정신일 뿐이지 이것이 실제로 그 진상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페르조나는 내가 나로서 있는 것이 아니고 남과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나를 더 크게 생각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진정한 자기와는 다른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페르조나의 입각한 태도는 주위의 일반적인 기대에 맞춰주는 거고 다른 그 외계 부분에 있어서 기능하는 나의 마음속에 있는 콤플렉스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거의 페르조나에 대해서 그 무시할 필요는 없지만 페르조나에 폭 빠져가지고 이것이 내 인생의 목표라고 삶을 계속해서 정해놓고 살 경우에는 위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유흥 이론 중에 개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이 마지막 페이지 정도에 있을 겁니다. 그 개성화의 과정, 지금까지 설명드린 그 에고가 그 셀프와 닿는 거. 그래서 에고가 그 무의식에 있는 것을 잘 알아차리고 그 가능성을 잘 활성화시켜가지고 자기의 실현을 하는 것이 우리가 개성화의 과정이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이 개성화의 과정을 살펴보면서 유흥 이론은 마무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센트 플레이스 라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개성화의 과정은 그 뭐와 같으냐 하면 페르조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구별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개성화의 과정은 나의 성수, 그러니까 자기 실현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는 것이 개성화의 과정이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간단하게 말해서 개성화의 과정은 내가 수도자면 수도자로서, 농부면 농부로서, 그 다음에 내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으로서, 내가 개인적인 누구면 누구로서 이렇게 계속 실현해 가는 거.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그 어떤 사회적인 윤리관, 우리 한국 사람이 볼 때 아주 KS 마크인 사람이 개성화의 과정이 된 사람이 아니고 개성화의 과정의 실현이 잘 된 사람은 그 사람의 그 씨앗을 받은 그대로 잘 피어난 사람. 이게 이제 개성화의 과정이 잘 된 사람이죠. 이 개성화의 과정이 잘 된 사람은 굉장히 온전한 사람인데 질투심이라든지 어떤 욕망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의연한 사람. 그렇지만 누군가가 이렇게 명성을 씌워준다든지 어떤 후광을 줘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마지막에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겸손하기 때문에 그 어떤 사회적인 그 규범에서 이 사람은 어떤 지위에 올려놓는다. 그거 마다해서 개성화의 과정이 잘 됐냐? 그것도 아니다. 개성화의 과정은 내가 나로서 그냥 사심 없이 나의 에고와 나의 셀프와 내 속에 있는 그 긍정적인 애니머스를 갖고 그냥 나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때로는 좋지 않은 상황에 있어서도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감지하고 또 좋은 상황에 있어서 내가 어떤 높은 자리에 가도 그것도 아무렇지도 않고 이런 사람. 그래서 여기서도 이런 표현이 나와 있거든요. 개성화의 과정은 그 뭐냐 하면 그 사회의 윤리관에 비춰서 때로는 냉정하다는 평을 받을 수도 있다. 사람이 어쩌면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여러 가지의 부분에 있어서 나한테 오는 권력이라든지 나한테 오는 질투라든지 증오라든지 감정이 허덕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평범한 나 개인이 겪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보고 감지하는 사람.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림자라든지 컴플렉스라든지 나의 부정적인 애니무스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자꾸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자꾸 터득해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통찰하는 사람. 그래서 뭐 어느 날 뭐 뚜렷이 어떤 뭐 그 기적적인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인간으로서 땅에 씨앗이 뿌려져가지고 그걸 자연의 순리대로 그대로 순응하고 받아들이면서 내가 계속해서 나의 생명을 내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내 개성을 잘 활성화시켜 가는 사람. 이 사람이 개성화의 가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개성화의 가정을 잘 해나갈 수 있는 것 중에 세 가지 방법이 유흥이 어떤 방법을 들었냐 하면 첫째 꿈. 우리가 매일매일 잠을 자면서 그 꿈을 꾸는데 그 꿈이 바로 내 무의식의 창문이다. 그래서 나는 내 무의식을 볼 수 없지만 뭐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엿볼 수 있냐 하면 꿈을 통해서 볼 수 있다. 꿈에는 어제 있었던 일이 꿈에도 나타나지만 옛날에 있었던 일하고 막 섞여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어떤 꿈은 명확한 것을 제시하지만 어떤 꿈은 그렇지 않고 막 엉킨 꿈도 꾸죠. 왜냐하면 이 무의식에 있는 것이 이렇게 의식으로 꿈속에서만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융은 8만여 개의 꿈을 분석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좋은 개성화의 가정으로 내가 진입하고 싶다면 매일매일 꿈을 꾸고 있는 것을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얼른 생각날 때 적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꿈속에 있는 것을 이렇게 바라보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음미하면 되는 거죠. 내가 이 꿈을 해몽가로 나서는 것이 아니라 내 무의식에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있었구나. 그래서 꿈속에는 보통 내가 여성이면 남성의 꿈을 많이 꿔요. 그리고 남성이나 이렇게 좋지 않은 것이 나를 떼거지로 막 나를 쫓아올 때도 있어요. 나를 위협할 때도 있고 이것은 부정적인 애니무스나 그림자나 컴플렉스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막 도망가는 경향도 있고. 그런데 꿈속에서 그렇게 조금 이렇게 나를 이렇게 가르쳐주는 어떤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한테도 그런 꿈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이렇게 가끔 꿈이 예언자 역할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내 셀프가 꿈에 나타날 수도 있다. 그래서 융이 말하는 그 개성화의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나의 그 내면의 흐름을 잘 보려면 내가 꾸는 꿈을 꿈속에 나타나는 그 남성의 성격, 이런 거를 잘 볼 필요가 있고, 남성분들은 꿈속에 나타나는 여성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걸 잘 보시면, 이게 내 무의식의 이런 부분이 내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통찰. 우리가 명상을 갖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아침이든 아무튼 저녁이든 혼자 조용히 나를 이렇게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현대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옛날 고대나 우리나라도 좀 그 전만 해도 혼자 이렇게 생각할 시간이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세상이 너무 급변하니까 이렇게 생각할 시간을 갖지 않는다. 그렇지만 혼자 가만히 있게 되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 이제 아침, 저녁으로 그 명상 시간이나 묵상 시간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이제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면 이렇게 분심이 많이 들어요. 막 속에 있는 것이 이렇게 다 생각이 나요.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정진해서. 근데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렇게 묵상을 하거나 명상을 할 때 막 속에 있는 것이 이렇게 막 올라오면 그거를 이렇게 음미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꼭 오늘은 요 생각을 해야지 하고 명상을 해도 그게 안 되거든요. 내가 오늘은 요 생각을 요 생각을 하고 싶고 요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해도 가만히 눈 감고 있으면 별게 다 떠올라요. 이거는 내 무의식에 있는 것이 조용히 내가 내 마음속에 자꾸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오늘 명상하실 때 한번 보고 내일 명상하실 때 또 드러나는 것을 또 보고 계속해서 이렇게 의식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무의식에 있는 것이 이렇게 뽀로로 올라올 때 요거는 지워야지, 요거는 간직해야지 이러는 것이 아니고 뽀로로 올라오면 바라보고 그
그다음에 이런 것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이 이제 의식화돼가는 개성화의 과정이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세 가지 방법이 이 샌드플레이 세라피입니다. 이 샌드박스에다가 이제 그 여러 가지 피규어를 갖다 놓고 이제 계속해서 그 샌드플레이를 하다 보면 그 자기 속에 있는 무의식에 있는 부분들이 많이 드러나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세 가지로 통찰해가는 성숙의 방법을 세 가지로 보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꿈을 잘 보시는 거, 두 번째는 그 명상. 그래서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2번을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하루에 30분이면 30분 정도 이렇게 조용한 시간을 나를 위해서 갖는 것은 참 중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부분을 통찰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금 한 40분 분이 시간이 없는데요. 그 샌드플레이 세라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떠하게 하냐면 처음에 시작된 것은 그 영국의 로엔펠드라는 그 소아과 의사 선생님이 아이들을 이렇게 진료를 하는데 처음에 그냥 내과에 이 아이가 감기 들어서 오고 배가 아파서 오고 와서 진료를 그냥 하는 것보다는 모래를 잔뜩 놓고 거기다 장난감을 놓았더니 이 애들이 와가지고 그거를 막 놀면서 치료가 더 빨라지더라. 그래서 그때부터 그 샌드가 이제 영국의 그 소아과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렇게 시작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융이라는 분이 호반의 도시에서 개성화의 과정에 대해서 이거 연구서를 펼칠 때 모든 세상의 것을 모두 끊고 글로 조용히 들어갔거든요. 들어가가지고 거기가 이제 뭐 손주들도 있고 막 그랬어요. 그분이 연세가 드셨으니까. 근데 이 손주들이 어딘가 옆집에 놀러만 갔다 오면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 그 손주를 쫓아서 그 옆집에를 구경을 갔어요. 갔더니 칼프라는 그 여자분인데 연세가 든 여자분이 아이들이 오면 그 샌드박스에다가 그 이렇게 샌드플레이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융이 보니까 이거는 그 자기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그 이론하고 딱 맞는 거죠. 상자의 그 어떤 부분에는 굉장히 그 융이 꿈이라든지 아니면 이 애니머의 부정적인 애니머나 부정적인 애니머스가 그 꿈속에 무슨 귀신으로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아주 좋지 않은 형태의 어떤 부분으로 그 뭐 나를 추적한다든지 이런 거는 좋지 않은 애니머스거든요. 근데 모래상자에도 아이들이나 성인, 이 모래상자 이 샌드플레이 세라피는요 애들한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기 후반 적어도 12살, 13살 정도 애들도 할 수가 있고요. 그 사춘기 정도의 청소년들, 중년기 여성, 그러니까 중년기 여성한테는 적중해요. 그리고 사춘기 청소년들한테 잘 맞고, 그 다음에 이제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부 하는 상담 기법이거든요. 그래서 샌드플레이 세라피가 한국말로 하면 그냥 모래상자 놀이치료 했는데, 놀이치료 하면 꼭 꼬마들한테 하는 그 장난감 갖고 하는 놀이치료 같은데 그게 아니고 아마 여기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이 샌드플레이 세라피를 누구나 적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융이 언제 와서 보니까 자기의 그 이론하고 너무너무 맞더라. 모래상자를 하다 보면 이 모래상자는 처음 단계가 있어요. 맨 처음에 할 때는 식물이라든지 동물을 많이 이렇게 모래상자 안에 배치를 해요. 그러다가 한 2단계, 3단계가 되면은 속에 있는 분노가 여기에 표출을 해요. 굉장히 맹수라든지 아니면 호랑이라든지 아니면 뭐 공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그 안에서 싸우죠. 싸우면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그 작용을 하는 것이 요번 상담에서 끝나고 그 다음 상담에서 이게 차츰차츰 이완되면서 어느 정도 통합을 해가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모래상자의 상담원은 누가 하느냐? 이 모래상자의 상담원은 누구나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이 이제 이 책에 나오는데 모래상자에 있어서 그 내담자와 상담자의 관계는 어머니와 아들, 아버지와 딸, 모자 간의 관계처럼 관계가 탄탄해야 돼요.
우리가 엄마 앞에서는 옷을 벗을 수가 있잖아요. 엄마 앞에서는 내가 알몸이어도 창피하지가 않잖아요. 내가 정말 나를 신뢰하는 사람 앞에서는 내가 알몸이어도 부끄럽지가 않잖아요. 모래상자는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어떤 상담자와 어떤 내담자를 하더라도 상담자와 내담자가 신뢰관계가 탄탄하면 이 모래상자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고도의 상담의 노하우를 가진 사람만이 모래상자를 하느냐. 처음 상담에 임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내담자를 존경하고 이 내담자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그거를 내담자가 알고 상담자에 대해서 굉장히 서로 존경하고 이런 단계일 경우에는 모래상자가 형성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모래상자에 있어서 이 상담자와 이 내담자는 상담자가 옆에 있음으로 인해서 편안한 거죠. 보호된 공간에서 자기 자신을 뭘 해도 표현할 수 있는 거. 내 속에 있는 막 분노, 뭐 적개심 이런 것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그래서 하나하나 표현하다 보면은 이게 이렇게 편안해지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상담자의 역할이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모래상자 이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칼프 여사가 말할 때 내담자의 자기 치유의 힘을 이용하여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것이다. 특히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가 모자의 일체성이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융이 말하는 그 셀프의 상징 체험을 그 내담자가 이 샌드박스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서 볼 때 상담자는 항상 그 내담자가 네 문제를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너한테 있다. 그래서 내담자 마음속에 자기 치유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상담자는 내담자가 이걸 할 때 참견을 하면 안 돼요. 야, 그것보다 이거 놓지 그랬니? 이렇게 되면은 이 마음속에 있는 내면의 흐름이 깨진다. 제가 상담소에 오래 있으면서 이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거의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휴가라는 것이 이제 드물지만, 수도원에서 2년에 한 번씩 열흘의 휴가가 있어요. 이제 집에를 가든지 아니면 가서 좀 이렇게 쉬는데, 상담소는 너무너무 바쁘니까 제가 있으면서 열흘의 휴가를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제가 이제 수녀원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애들이 그냥 계속 있고 또 맨날 뭐가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제 바쁘거든요. 그래서 어디 가서 진드같이 거의 열흘 이상을 이렇게 있으면은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용납이 안 되니까 잠깐 갔다 온다든지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이 세상에 아름다운 것이 대단히 많이 있겠지만 뭐 제가 모래상자를 통해서 본 아름다움은 뭐 말할 수도 없다. 제가 우리 아이들이나 저한테 오는 내담자와 모래상자를 했을 때 저는 그 사람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아름답기보다는 아주 심오하면서도 진지한 거 있잖아요. 자기 속에 있는 보이고 싶지 않은 것들, 또 그렇지만 또 아름다운 것들을 마치 내가 이렇게 창문으로 이 아이나 이 사람의 무의식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 같아요. 처음에 이렇게 상담을 할 때 매일 앉아서 이렇게 말로만 상담을 하면 이 상담이 뭐 어떻게 가는 건지, 오늘은 이 길을 잔뜩 하고 갔는데 그 다음에 내일은 어떻게 할지, 다음 주에 왔을 때, 그 다음 주에 왔을 때 오리무중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왜 일본 사람들이 이 모래상자를 그렇게 곳곳에 이 모래상자를 뒀냐. 굉장히 상담을 해가는데 이 내담자의 흐름을 잘 상담자가 알 수가 있어요. 충분히 이야기를 한 후에 모래상자를 하잖아요. 그게 전부 모래상자에 나와요. 너무너무 신기할 정도로. 그래서 요 섹션이 끝나서 그거를 슬라이드 사진으로 찍어놓고 그 다음에 제가 그걸 레코딩을 하고 그 다음 주에 또 와서 이야기를 한 다음에 또 하고 시리즈로 이제 그게 쭉 상담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되게 이제 슈퍼비전을 받지만 너무 그 내담자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제가 모래상자를 한 아이나 제가 모래상자로 상담한 그 사람에 대한 존경심. 그거는요, 존경심이라기보다 좀 경외심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대로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굉장히 잘 다루는 거. 그래서 모래상자를 통해서 제가 상담을 쭉 지금까지 하면서, 그렇지만 이 모래상자를 통해서 상담을 해간 사람은 많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래상자는 모자 간의 일체성이, 아주 상담의 관계의 질이 어느 정도 잘 돼야 되는지. 제가 지금 91년부터 했으니까 지금 2001년이니까 10년 정도 됐잖아요. 그래도 10케이스 정도도 안 돼요. 제가 한 모래상자. 처음부터 끝까지 모래상자로 시작해서 모래상자로 끝난 케이스가. 그 정도로 모래상자가 이렇게 쭉 가기는 쉽지 않다. 그렇지만 이 모래상자를 하는 사람이 꼭 누구나 이렇게 다 할 수 있다라는 거. 관계의 질만 되면. 그런데 이 모래상자를 하는 사람이 그 인격적인, 아까 개성화의 과정에 그 자기 실현이 잘 된 사람은 내담자한테 굉장히 큰 것을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상담자의 인간성이 무척 중요하다. 우리가 말하는 저 사람 인간성 나빠라는 그게 아니고, 개성화의 과정이 잘 돼가고 노력하고 이런 사람들을 상담자로 맞이해서 그 샌드플레이를 하는 내담자는 행복하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시면 아까도 이제 보듯이 그 모자의 일체성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샌드플레이 테라피의 본질은 이 칼 융의 이론처럼 그 샌드박스라는 이러한 박스를 통해서 그 한 인간이 많은 그 상징물들, 이렇게 선반에 보면은 요만한 인형들이 아주 가득 있어요. 그런데 한 내담자가 와서 왜 이 내담자는 꼭 요 인형을 갖다가 여기다 놓을까? 이 수많은 인형 중에 왜 수많은 피규어 중에 요 피규어를 놓을까? 그거를 잘 기록을 하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지금 가장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거는 뭘까? 그래서 이 샌드플레이 테라피에서 몇 가지 이렇게 정해놓은 연구로 드러난 것 중에 하나가 집은 아버지를 뜻한다. 물은 에너지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움직이는 그 뭐 자동차라든지 뭐 기차라든지 이런 원동력이 있어서 움직여가는 것을 잘 사용하는 사람은 이 사람 내면 속에 에너지가 많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많이 뭐 동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가 나오죠. 그것이 바로 이제 뭐냐 하면은 그 상징물을 통해서 이 샌드박스에 이 사람이 위에다 놓을 때는 의식 상태다, 뭐 밑에다 놓을 때는 무의식이다, 이쪽 부분에 놓을 때는 어떻다, 이런 것이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이제 쭉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정석은 아니에요. 왜 이 사람, 내가 내담자를 이 내담자의 특성의 상담을 쭉 하다 보니까, 이 내담자가 이 피규어를 선택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상담자는 음미할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모래상자를 한 걸 가지고 해석을 하면 안 된다. 내가 마치 나의 꿈을 음미하고 이렇게 바라보는 것처럼 내담자가 계속 한 샌드박스의 한 샌드플레이의 그거에 대해서는 음미해 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담자라면 이 내담자의 샌드플레이 세라피에 대해서 나는 당신 마음속에 일고 있는 것을 모두 받아들입니다. 라는 식으로 받아들여야지, 요 사람이 요걸 낳기 때문에 지금 요 사람은 요게 문제야. 요 사람은 요렇게 했기 때문에 요 사람은 여기서 잘못됐어. 이런 식으로 내가 해석을 하게 되면 곤란하다. 그리고 샌드플레이 테라피를 할 때, 많은 상담자들이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마음의 흐름을 해방하는 거. 물어봐요, 이렇게 되게. 요건 무슨 뜻이야? 그러지 말고 샌드플레이 세라피는 보통 10분 내지 15분에 끝나요. 이 내담자가. 그럼 옆에 조용히 내가 있어주는 거. 있어줘서 이 아이가 이렇게 또 이 내담자가 이렇게 하게 하고 다 끝난 다음에 할 말이 있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자기가 내담자가 나는 이렇고 저렇고 이런 이야기를 쭉 하죠. 이런 부분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모래상자를 앞으로 이제 혹시 여러분들이 모래상자를 한번 해보겠다 싶으면은
저한테 연락을 하신다든지, 이 책에서도 나왔듯이 모래상자의 크기가 나와 있거든요. 상자의 크기에 대해서 이렇게 잘 짜시고, 그 다음에 그 바닥은 하늘색으로 페인트 칠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모래를 어느 정도 거기다가 담아 놓으면 아이가 혹시 바다를 만든다든지 우물을 판다든지 이럴 때 저기 모래를 이렇게 하면은 파란 게 이제 우물이 되거나 바다가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혹시 제가 볼 때는 하시게 되면 저한테 연락을 하시면 저희 상담소에 오셔서 사진을 찍어 가셔도 좋고 여러 가지를 보시고 참조를 하시면 아마 빠르게 접근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장난감에 대해서도 제가 자세히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샌드플레이 테라피를 이제 하시려면 이러이러한 장난감은 필수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동물, 나무, 사람, 꽃, 자동차, 자전거 뭐 여러 가지 적어 놓은 거 요거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치료자의 부분에 있어서는 처음에 상담하실 때 모래상자 방으로 가셔가지고 대화를 쭉 하시다가 모래상자를 한번 해볼래? 그리고 자꾸 눈길을 내담자가 자꾸 쳐다봐요. 그래가지고 모래상자 방에 들어가면 걔가 자꾸 그 내담자가 저쪽을 바라보면서 호기심 있어 할 때 그때 이제 이쪽에서 모래상자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안내를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치료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개입을 많이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모래상자의 틀이라든지 이런 적용할 때 있어서는 안내자가 처음엔 필요하니까 하실 때 이제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